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영상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PPT를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서 짧게 올릴지 아니면 합쳐서 하나로 올릴지 좀 고민 중인데요. 이미 뒷부분을 조금 찍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그냥 찍을까 생각해서 지금 아직 선생님이 목표로 한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찍어보는데요. 편집이 어색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그리고 옷도 여기 마이크 달고 놨더니 옷이 쭈글쭈글해졌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더더군다나 못생긴 배인지 모르겠네요. 자,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4단원 남았거든요. 4단원 문제수 몇 개 나오는지 선생님이 안내했었죠? 문제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맞힐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자, 4단원 세상을 밝히는 논증의 기술인데요. 모르는 단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대단원 제목에서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 보이네요. 뭐요? 논증. 근데 감은 올 것 같아요. 논증 무슨 뜻일까요? 네,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힌다. 즉,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게 아니고요. 근거, 이유를 들어서 밝힌다. 또는 그 근거나 이유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이번에 핵심은요.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교과서에 글이 한 편 나올 거거든요. 그 글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논증 요소를 찾아야 되고요. 논증 방법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보게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제 길도 잡아줬으니까 힘을 내시고 펜 드시고 교과서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62쪽에 있는 논증 요소 먼저 이해할 텐데요. 선생님이 논증 요소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고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먼저 언급해야 할 순서를 좀 정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주장부터 나와야겠죠? 그 다음,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게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자, 이러한 주장과 근거에 대한 예상 반론. 아,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상대 측에서 이렇게 말하겠지? 예상 반론. 자, 예상 반론을 파악했다면 이제 나도 반박해야겠죠? 바로 반박. 이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념 정리한 다음에는 교과서에 있는 예시문을 읽고 각각을 찾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방금 얘기했던 개념, 정리해보자, 유추해보자, 뭐 해볼까요? 전개, 우리 이런 거 앞에서 학습했던 사고도구어 지금 쓰고 있죠? 사고도구어 공부한 친구들은, 개념, 추론, 분석, 이런 것들이 사고도구어였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이 영상 계속 봐주세요. 자, 주장이란 내세우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견, 주관적인 의견이요. 자, 이유가 조금 생소할 텐데요. 자,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인 요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하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즉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요. 자, 모두 음식점 이용을 허용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이 반대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는 반대 의견과 근거를 또 제시해야겠죠.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논증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요. 이제부터 교과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영상 멈추시고 얼른 교과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선생님이 팁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 쉬운데요. 쉽다고 가볍게 여기면 큰 코 다치십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152쪽, 155쪽에 나오는 이 글을 읽기 전에 문단 나눠주세요. 들여쓰기 한 부분에 쏙쏙쏙쏙 번호 매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기다릴게요. 선생님이 매겨놨거든요. 선생님은 문단이 몇 개 나왔냐면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따라할 것 같으니까요. 자, 152쪽부터 155쪽까지 영상 멈추시고 문단 나누고 오세요. 네, 몇 개 나와요?
네, 선생님은 6개 나왔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영상 또 멈추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내용 파악하면 시험 볼 때 다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뭐 밑줄 치거나 외우지 마세요. 두 번째, 문단별로 중심 문장이나 키워드가 있으면 연필로 밑줄 쳐주시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학습한 논증 요소를 찾으며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험 문제 다 마치는 지름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문단 나누시고요. 적어도 3번 읽고 오시고요. 핵심은 논증 요소를 찾는 겁니다. 자, 영상 멈추고 한 10분 동안 이 미션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이어서 봐주기 바랍니다. 꼭이요. 자, 읽고 온 친구들만 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안 읽고 와서 답만 받아 적는 친구들은 지금 육체노동 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교과서 156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시간 들여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끝내버리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할 건 5단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봐주세요. 자,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이 글의 중심 화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제목에 스포가 뜨둥. 자, 바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교과서 156조 1번에 1번 하는 중입니다. 자, 이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핵심 내용 몇 문단에 있었어요? 네, 몇 문단? 그렇죠. 1문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학습활동 문제 풀 때요. 관련 문단을 쓰면서 풀면 시험 공부 끝나요. 선생님 문단을 그냥 나누라고 한 게 아니겠죠? 반드시 몇 문단인지 해당 문제에다가 쓰시면 공부할 때 굉장히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자, 1번에 2번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즉 관점을 파악하는 건데요. 몇 문단을 보면 글쓴이의 관점이 딱 드러나나요? 그렇죠. 1문단입니다. 1문단.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논설문이 나오거나 토론문이 나왔을 때요, 특히 논설문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었죠? 라고 물으면 몇 문단에 있었습니다. 바로 찾아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하고 정리해 주는 것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다시 찾아요.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중요한 내용들이 문단마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때도 몇 문단에 있었지 바로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는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 사실 선생님도 약간 딜레마에 빠져요. 선생님은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동물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쇼를 보지 않아요. 예전에 동물 쇼 보고 엉엉 울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동물들이 그 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인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동물농장에서 보고 나서 동물쇼를 절대 보지 않는데 선생님이 에버랜드 가서 판다월드 2번 봤거든요. 선생님들과 한번 보고 또 통신반의 진영이랑 준우랑 한 번 더 봤었는데요. 약간 고민이 돼요. 동물 쇼는 아니지만 어쨌든 판다를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다 같은 경우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동물들을 요새는 카페 같은 데서도 약간 동물원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막 만지고 간식 줄 수 있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는 정말 동물들의 타고난 본성에는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다라는 것을 글쓴이가 정리하고 있었고요. 자, 또 다른 말로 동물을 무엇처럼 여긴다? 물건처럼 여긴다. 사고 팔고 다른 나라로 막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글쓴이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해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가 바로 글쓴이의 관점, 주장이겠죠. 즉, 이 글쓴이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쪽이라는 느낌이 1문단에서 들죠? 자, 여러분 정리했으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번 4단원의 소단원 1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네, 논증 요소를 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문제고요. 선생님은 선생님 교과서에 별표를 쳐놨네요. 2번 문제에. 여러분도 잘 봐주세요. 글 읽은 친구들만 같이 가는 겁니다. 안 읽어놓고 답만 받아 적으면 진짜 팔고통, 육체노동하는 거예요. 읽은 친구들은 같이 가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이 뭐냐면요. 이 글쓴이는 동물에게 뭐가 있다? 그렇죠.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벌써 논증 요소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 보고 같이 푸세요. 자, 이유를 봤더니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거 몇 문단에 있었어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거 몇 문단? 2문단. 2문단. 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무슨 태도와 다르지 않다? 열심히 읽은 친구들, 그렇죠. 인종차별주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떠오르는 사람 이름도 있어야 됩니다. 학자 이름 있어야겠죠? 자, 이 내용 몇 문단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2문단에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3문단에 있었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외우세요? 선생님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외워졌어요. 여러분도 반복해서 보면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요. 정정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하니까 우리 또 당연히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거 몇 문단? 4문단. 자, 다시요.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종차별주의자랑 마찬가지야.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진보에 해당해. 그러니까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이유 3개를 제시했죠? 그렇다면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기 줄줄줄줄 쓰는 거 아닙니다. 각 문단에 근거도 나오거든요. 2문단, 3문단, 4문단. 근거의 내용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2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했습니까? 다시 2문단 봐야겠죠? 지금 선생님 답 기다리지 마시고요. 선생님도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2문단에 봤더니 2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러면서 내용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 자,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다시 선생님 문단 봅니다. 자, 동물들도 인간과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게 밝혀졌대요.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꼭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강아지들이 다리 다쳤을 때 끼링끼링 막 하면서 막 다리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본 친구들 있을걸요? 그것만 봐도 사람도 아프면 저렇게 하는데 동물도 그러는구나.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구나.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종차별주의자와 다르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근거로 우리 뭘 제시하고 있다고요? 네, 어떠한 학자, 철학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철학자 피터 싱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3문단에 있었죠? 그럼 근거로 뭘 제시했어요? 철학자,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답 찾을 수 있겠죠?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야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라고 할 수 있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사람 이름 언급했었죠? 어떤 사람?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책 내용, 그리고 인도의 간디를 이야기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을 통해서 주장 찾았고, 이유 찾았고, 근거 찾았네요.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될까요? 네, 예상, 반론과 반박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쓴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런 이유와 이런 근거를 들어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상 반론이겠죠. 선생님 지금 1시간 반째 쉼없이 영상 찍고 있거든요. 머리로는 막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 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뭐 단 거라도 먹고 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우리 예상 반론 찾아볼 건데요. 자, 예상 반론 찾기 전에 예상 반론과 반박 몇 문단에 있었습니까? 찾아야죠. 얼른 찾으세요.
네, 오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어디서 찾으면 돼요? 오문단에 있겠네요. 자, 글쓴이는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상되는 반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적 사고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내면 지는 겁니다. 이 반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깨부숴야겠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그 반박의 내용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 안 써도 돼요. 앞으로 가서 오문단에 괄호치고 제목만 붙여도 돼요. 공부를 좀 요령 있게 하세요. 물론 성실하게 적어도 좋지만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예상 반론, 이런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아기도 이성적 사고 할 수 없잖아. 아기도 언어 사용할 수 없잖아. 하지만 우리 아기의 권리 인정하잖아. 따라서 동물과 같은 조건의 갓난아기, 그렇죠? 이성적 사고도 못하고 언어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인간과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을 차별한다면 이거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 논리와 같은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태도 보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글쓴이가 반박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갓난아기도 이성적 사고 못하고 울기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존중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배려하잖아요. 동물이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의사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키워보지 않은 친구들은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잠깐만 헤어져 있다 만나도 꼬리를 치면서 반갑다고 표현하는 거 느껴집니다. 혼이 나서 시무룩해져 있는 거 느껴집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워하는 거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동물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자, 여긴 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요.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 모두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논증 방법이에요. 두둥. 이제 이것만 끝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논증 방법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선생님 생각엔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고요. 혹시 도덕 배우셨죠? 도덕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는 논증 요소, 즉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을 찾았고요. 이번에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논증 방법. 증명하는 방법 2가지 배울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귀납법. 두 번째, 연역법. 사실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요. 이게 철학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논리의 영역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이해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 설명해야 할지 매번 곤란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귀납법이라는 것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참일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어렵죠?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유추해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 안 되실 텐데요. 그래도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몇 쪽에 있냐면 157쪽에 있습니다. 자, 귀납법은 참인 사실이나 현상을 바탕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유추해내는 것이다. 즉, 결론이 참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다가 큰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은요, 162쪽에도 있고요, 157쪽 날개 부분에도 있는데요. 선생님, 157쪽 날개 부분을 보는 게 우리 학습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 옆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귀납법 할 때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솔직히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어요. 국어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개별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이끌어내는 거야. 예를 들면 작은 걸 통해서 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이해가 됐으면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귀납으로 외워, 이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애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뒤에 예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귀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유추한다. 여러분, 유추가 뭐예요?
여러 대상들의 공통점을 이끌어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항상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귀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연역법은요. 요 부분 참일 가능성이 높은 걸 도출한다라는 거 유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연역법 잘 볼까요?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여기서는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에요. 자, 또 다른 설명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두 개가 서로 상반되죠? 여러분, 3단 논법이라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게임 중에 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3단 논법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했겠지만 자, 전제가 참이고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무조건 참이다. 그 3단 논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부분 다시 밑줄 쳐보면요. 결론이 반드시 참. 여기는 참일 가능성이 높아.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그리고 대표적으로 3단 논법. 우리 귀납법의 대표적인 것 유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예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논증 방법 하나씩 볼 텐데요.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똑똑한 사람들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했죠? 이 말이 반드시 전제가 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쵸? 그럴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반드시 참인 전제는 아닙니다. 그럼 느낌 딱 오죠? 귀납일지 연역일지. 두 번째, 근데 철수는 똑똑해. 그러면 이것과 이걸 토대로 유추해내야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 근데 내 친구 철수는 똑똑하지. 그럼 아마도 철수는 수학적 능력이 뛰어날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유추하고 있습니다. 두 대상을 통해서 결론을 유추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똑똑한가요? 네, 선생님 똑똑합니다. 근데 선생님 수학적 능력 뛰어난가요? 선생님 학창시절 얘기했죠? 늘 40점, 30점 이렇게 맞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방현지 선생님은 똑똑하지만 수학적 능력은 안 뛰어나거든요? 그럼 이건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순 없네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참일 가능성이 높다. 유추해낸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참이 아닐 확률도 있기는 있다란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 내용을 뒤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도 죽었다. 지금 개별적인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람이다. 둘의 공통점을 찾아냈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선생님, 당연히 사람 죽잖아요. 그럼 참. 연역법 땡. 여러분, 진짜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요? 물론 예전까지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무조건 죽는다라는 말이 맞아! 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존재해요? 냉동인간 들어보셨어요? 자, 냉동인간이 지금 뭔가 실험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직 냉동인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명확한 가이드 나오지 않았죠. 그럼 지금 냉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항상 참이라고 볼 순 없죠. 그럼 이거 무슨 논증 방법일까요? 가능성은 높지만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이거 바로 귀납법입니다. 선생님 이거 억지예요. 냉동인간이 여기서 왜 나와요? 여러분 논증 방법 설명할 때요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냉동인간과 이 내용이요. 물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아마 이건 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보류 상태인 존재들이 있어요. 아직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00%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유추해낸 내용, 귀납법이죠. 자, 개별적인 사실을 토대로 일반적인 내용을 유추해낸다. 우리 이거 귀납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뭘 살펴봐야 될까요? 연역법도 한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어라? 아까 아니라면서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여러 가지 현상, 사실들을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냈죠? 근데 이미 여기서 결론을 못 박았어요. 뭐라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던졌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전제를 깔았죠? 소크라테스 사람 맞죠? 이 흐름대로라면 소크라테스 죽는 거 맞죠? 참.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네, 얘가 바로 연역법입니다. 선생님, 아까랑 뭐가 달라요? 아까 안 죽는다면서요? 여러분,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추해낸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걸 통해서 결론을 낸다. 그러면 귀납이고요. 지금 얘는 어때요? 전제를 딱 박아놨어요.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전제를 이미 줘버렸어요. 뭐라고? 죽어. 라고 이미 결론을 줬어요. 이 결론의 흐름대로라면 소크라테스는 당연히 죽게 되겠죠? 아, 이런 내용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논증 방법을 파악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찾아오세요. 자, 아까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내용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귀납법은요. 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이끌어낸다 그랬죠? 두 개가 조금 다른 경향이라는 걸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 예문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논증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논리적인 과정을 가지고 귀납이나 연역이냐를 구분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이제 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있는 가 부분이요. 야, 자, 똘똘한 친구들 이거 몇 문단이에요? 자, 내용 빨리 파악하셔야겠죠? 동물에게 고통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과학적 경험이랑 경험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거 몇 문단이요? 네, 이거 2문단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하면 시험 볼 때도 아주 유리할 거예요. 자, 2문단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 찾으래요.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요? 결론 찾아야겠죠? 결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가 이 가 문단의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논증 방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과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가 결론이고요. 자, 이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거에서 저 사람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도 나타내는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해. 두 개를 봤을 때 아마도 동물도 고통을 느낄 거야. 지금 위에서 내용 두 개를 토대로 결론을 유추해내고 있죠. 자, 유추하고 있는 논증 방법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귀납법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람의 이야기, 구체적인 동물의 예를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귀납법. 잘 이해되시나요? 안 되면 찾아오세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거 몇 문단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과서 깊이 있게 읽었는지 선생님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몇 문단이에요? 빨리 찾으세요. 그렇죠. 이거 바로 6문단입니다. 맞죠? 선생님도 한 번만 볼게요. 선생님 써놓기 6문단 써놨는데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6문단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 찾아주세요. 나 문단의 결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해서는 안 돼! 자, 이게 결론인데요. 이거 이끌어내는 과정 보러 갑니다. 첫 번째, 모든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지금 전제를 딱 줘버렸죠. 있어. 이렇게 줘버렸어요. 자, 그 권리가 있는 존재는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야. 전제 딱 주고 그러므로 반드시 존중해야 해.
이거 지금 이 흐름 무슨 방법? 그렇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이요. 자, 귀납법은 유추. 자, 연역법은 전제를 줘버리고 그 흐름에 따라 그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여러분, 귀납법, 연역법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는 친구도 많을 거 아니에요? 취업 열심히 해서 일하다가, 그럴 때 교양 과목으로도 뭔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 논증 방법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 방법이 뭔지 기본 상식이면서 우리 시험에도 관련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단원 중에서 2단원, 토론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자, 핵심 키워드 어디요? 토론입니다. 우리 이 부분 교과서 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토론에 대한 걸 많이 배웠었고요. 선생님은 요거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토론할 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용어를 정리할 건데요. 주요 용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천천히 하겠지만 이 영상은 매우 짧거나 아니면 이 앞에 영상 뒤에 붙을 확률이 큽니다. 어떻게 편집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 먼저 토론 중요 용어 발음이 꼬여요. 토론의 중요 용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토론이 뭐죠? 네,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근거를 들면서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그럼 토의는 뭐예요? 네, 토의는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경쟁적 말하기라고 하고요. 토의는 협력적 말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중에서 토론에 대해서 지금 학습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지만 선생님이 한 번에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용어 5개를 소개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제. 혹시 한자를 많이 아는 친구들은요, 아는 한자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 논자, 우리 론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토론이나 논설문, 같은 논자를 쓰는 겁니다. 론인데 두분 법칙 때문에 논이 되겠죠. 자, 토론이나 논설문, 논문 등에서 논의, 즉 의견을 주고받는 중심이 되는 주제나 제목을 말한다. 논제라는 건 논의할 내용의 주제나 제목이구나. 그런데 특히 토론, 논설문과 같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제는 중심, 제목이나 주제를 의미한다. 너무 쉽죠? 선생님이 고작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이 내용을 갖고 온 건 아니겠죠? 선생님이 논제의 예를 몇 가지 들 건데요. 그럼 여러분은 논제의 조건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예 첫 번째.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하다. 논제의 예거든요. 또 다른 논제 제시합니다.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토론의 논설문의 주제예요. 공통점 찾아주실래요? 전부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논제를? 그렇죠. A는 B다와 같은 중요한 부분 어디요? 이 부분이요. 긍정형의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형은 뭔지 알겠죠? 바람직하다, 도입해야 한다. 우리 긍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부정형이겠죠? 긍정형의 평서문. 여러분, 다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너 했어? 할까? 의문문. 하자, 청유형. 해, 명령문. 뭔지 알겠죠? 감탄문. 했구나. 감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서문이라는 건 진짜 평범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직하다.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평범한 문장의 다로 끝나면서 A는 B다와 같은 긍정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논제의 조건이에요. 중요한 느낌이 솔솔 오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찬성, 반대,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왜? 논제 자체가 이미 찬성편을 들고 있거나 논제 자체가 반대편을 들고 있으면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논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 입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인데요. 그럼 아마 질문하고 싶을걸요? 선생님, 바람직하다라는 거는 찬성 측편 아니에요?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도 찬성 측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 논제 안에서 바람직하다, 찬성, 반대 나눠지겠죠? 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 안에 도입해야 한다, 안 된다, 나눠지겠죠? 그래서 우리 논제는 잘 기억하세요.
A는 B다와 같은 긍정형의 평서문. 바람직한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논제를 작성해야 한다. 적절한 예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해진 논제 안에서 찬반으로 갈라지면서 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긴 조금 그렇지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쟁점이 뭐야? 우리 그런 쟁점이라는 말 자주 쓰는데요. 논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찬반으로 갈라지는 그 지점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해요. 논제는 큰 주제, 그 안에서 갈라지는 부분, 쟁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서 제시했던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논제죠. 어떤 식으로 썼어요? A는 B다와 같은 긍정의 평서문으로요.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고 공정하게 쓴다라고 얘기했지만 긍정형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쟁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주제는 요거예요. 도입해야 한다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갈라질 수 있는 부분. 그럼 자율주행차는 안전해요? 또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툴 문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가 정말 인간에게 이익이 돼요? 돼요? 안 돼요? 갈라지는 부분 있죠? 바로 이 큰 논제 안에서 세부적으로 의견이 갈라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쟁점이라고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근거잖아요. 그래서 논거라는 건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말한다. 자, 여러분, 주장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장은 내 생각이잖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럼 내 개인의 생각, 마이크를 방금 막았네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만들려면 근거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논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입론, 이거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입론, 반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입론 한자 아는 거 있을 겁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처음에 각자 저는 삐리리한 이유로 찬성합니다. 저는 땡땡땡땡땡땡땡땡땡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처음에 가장 명확하게 밝히는 부분을 입론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반론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반론은 상대방이 낸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해. 아니요. 자, 근거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우리 주장을 상대방들이 따를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을 반론이라고 해요. 근데 중학교 때 토론해보신 친구들, 우리 제어반의 은수가 말했던 것 같아요. 토론을 했었는데 거의 막 흥분해가지고 막판에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반론을 하다 보면 흥분해요. 지금 우리 의견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 그쪽 의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앞세워서 상대방 의견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반론. 맨 처음 찬반 의견을 자기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걸 입론. 자,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논거. 큰 주제, 논제. 그 안에서 갈라지는 세부 내용, 쟁점입니다. 여러분 다 했어요. 토론 용어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어쩌면 1학기 마지막 선생님의 문장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결단이. 선생님 닮았나요? 자, 오늘의 문장 선물입니다. 오늘의 문장 선물은요.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필연적이라는 건 반드시 이 뜻이에요. 자, 고통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 일해야 되는 거, 돈 벌어야 되는 거, 자식 키워야 되는 거, 부모님들 봉양해야 되는 거 전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지겨워,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면 개인의 인생은 그렇게 지옥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네, 내가 가르쳐줄 학생들이 있네, 내가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네, 내가 그것을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퀘스트, 우리 미션 클리어하는 것처럼 하나씩 봐보자, 국어 100점 맞아보자,
우리 제어반의 선생님이 항상 믿고 있는 그 친구처럼 국어 100점 맞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다면 고통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선생님은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지지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학습 끝까지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